화요일 오전 9시 13분, 뜬금없이 사내 메신저 알림이 울렸을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정각 9시도 아니고 9시 15분도 아닌 9시 13분이라니. 마치 내 감정에 허를 찌르려는 수작 같았다. 초대장을 클릭하자 위장이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인사팀의 박 과장이 보낸 것이었다. 제목, 조직 개편 전략 관련 미팅. 이건 회사 언어로 번역하면 너한테 저녁밥도 안 사주고 엿먹일 예정임이라는 뜻이다. 회의실 B로 들어서자 새 카펫 접착제 냄새와 배신의 향기가 진동했다. 박 과장은 이미 테이블 모서리에 거만한 석상처럼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내 직속 상사인 최 부장이 있었다. 내가 12년을 바친 그 사람 말이다. 최 부장은 식어 빠진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을 마치 생명의 은인이라도 되는 양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박 과장은 불경기 때 중고차 딜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 팀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인 건 압니다. 내 의자는 이미 빼져 있었다. 해고 통보나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아니면 무슨 재물의식이 아닌 이상 의자를 미리 빼놓는 법은 없다. 그리고 그 연설이 시작됐다. 아, 그놈의 연설. 경영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부서 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조직 구조에서 김 팀장님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번역하자면 내 연차가 너무 차서 연봉이 부담스러우니 엑셀이나 만지작거리는 갓 대학 졸업한 인턴을 반값에 데려와서 내 일을 시키겠다는 소리였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최 부장이 무슨 말이라도 아주 작은 말이라도 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고장난 인형처럼 고개만 끄덕일 뿐 그 겁쟁이 같은 눈을 커피잔에서 떼지 않았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박 과장이 마치 아무도 원치 않는 카드놀이 패를 돌리듯 내게 서류 봉투를 밀어주고 있었다. 여기 퇴직 합의서 패키지입니다. 박 과장은 마치 6살짜리 조카 생일 파티 답례품이라도 주는 듯 말했다. 퇴직금 정산 내역과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안내, 그리고 마지막 급여 지급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그 단어가 비꼬는 말투와 깨진 약속들이 뭉쳐진 벽돌처럼 날아와 내 명치를 때렸다. 그리고 결정타가 이어졌다. 내가 입을 떼며 아주 살짝 이유가 뭐죠? 라고 물으려던 찰나 최 부장이 회의가 다 끝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다. 박 과장이 배웅해 줄 거야. 그는 마치 바지에 불이라도 붙은 사람처럼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배웅이라니. 내가 무슨 도둑이라도 된단 말인가? 2번의 MA와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동안 3개의 부서를 교육시킨 내가? 박 과장은 일어서서 그 어색한 인사팀 특유의 반쪽짜리 미소를 지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내 눈에는 이거 처리하면 보너스 받아요 라고 써 있는 것 같았다. 내 짐을 챙기던 순간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명패, 2014년 전사 워크숍 때 받은 금이 간 머그컵, 산타 모자를 쓴 내 강아지 호두의 액자, 그리고 창가에 두었던 작은 선인장. 박 과장은 엄밀히 말해 회사 자산이라며 가져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그냥 가방에 쑤셔 넣었다. 덤빌 테면 덤벼보라지. 내가 진심으로 아꼈던 유일한 직장을 걸어 나오며 내 손때가 묻은 성공 신화들이 널려있는 차가운 복도를 지날 때 내 뒤에서 들리는 구두굽 소리보다 더 크게 머릿속을 울리는 생각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그냥 해고한 게 아니다. 나를 지워버린 것이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박 과장처럼 나를 손절하지 않은 상위 3%의 의리 있는 사람이다. 97%는 구독도 안 하고 그냥 간다. 나는 지금 나를 존중해주는 퇴직금을 쫓듯 내 첫 구독자일 10,000명을 쫓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인사팀이고 내가 정당한 급여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 구독 버튼을 박살내주길 바란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바닥에 앉았다. 한쪽에는 내 커리어가 담긴 박스가, 다른 한쪽에는 호두가 있었다. 호두는 마치 다 안다는 듯 내 손을 핥았다.
나는 항상 내가 원할 때 당당하게 회사를 나가는 상상을 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종이 쪼가리 몇 장과 회사 로고가 박힌 싸구려 볼펜, 그리고 깊은 억울함 뿐이었다. 하지만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의 장점은 이거다. 결국 추락은 멈춘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주 작은 글씨들을 읽기 시작하게 된다. 가끔은 그 잔해 속에서 조항 하나, 허점 하나, 불꽃 하나를 발견하기도 한다. 난 그때까진 몰랐다. 그들이 이번 분기, 아니, 어쩌면 올해 들어 가장 비싼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 뇌는 분노로 설정된 건조기처럼 맹렬히 돌아가며 내가 그들의 엉덩이를 닦아줬던 모든 PPT 자료들을 되새김질했다. 최 부장이 가족과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내가 대신 출근했던 주말들. 박 과장이 다양성 캠페인을 망치고 회사 로고가 박힌 에코백이나 나눠주며 퉁치려 했을 때 침묵했던 순간들. 새벽 3시 47분 나는 우리 업계의 부장급 권고사직 위로금 평균을 띄워놓은 창 하나와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워드 문서를 띄워놓고 있었다. 스포일러를 하자면 박 과장이 햄버거 가게 냅킨처럼 서류 봉투에 밀어넣은 금액은 택도 없었다. 나는 상담이 아니라 재판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차려입고 다시 회사를 찾아갔다. 출력물, 주석이 달린 PDF, 포스트잇이 붙은 바인더까지 챙겼다. 심지어 10주년 근속 기념으로 받은 감색회사 점퍼를 입었다. 그들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더 쑤셔주기 위해서였다. 박 과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제로 콜라를 마치 성찬식 포도주처럼 홀짝이고 있었다. 표정은 직장인의 지루함과 거만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인사는 생략하고 빨리 끝냅시다라고 했다. 나는 숫자로 시작했다. 박 과장님. 뱃속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있었지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제 연차와 직급을 고려할 때 업계 표준 위로금은 3개월에서 6개월 취급여입니다. 지금 제시하신 금액은 건강보험료랑 한 달 월세 내면 끝나는 수준이네요. 그는 가짜 공감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웃었다. 김 팀장님, 힘드신 건 이해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회사 내규입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내규가 불법적인 해고를 정당화할 순 없다는 거 우리 둘 다 알잖아요. 마케팅팀 김 대리는 2년 일하고 나갈 때 이것보다 2배는 더 받고 나갔는데 그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그건 기밀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네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협상은 불가합니다. 협상 불가. 그 단어가 이별 노래의 삑사리처럼 내 귀를 때렸다. 그 말은 내가 더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알지만 내가 우리랑 싸우지 않을 거라고 베팅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러니까 12년을 일했는데 고작 2주치 급여랑 정신건강상담센터 팸플릿 하나 주고 내가 대체 가능한 부품이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게 끝이라고요? 박 과장은 최대한 인자한 인사팀 고블린 표정을 지었다. 김 팀장님, 대체 가능한 부품이라니요? 팀장님은 소중한 인재였습니다. 그동안의 기여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왜 내가 서버실에 오줌이라도 싼 사람처럼 내쫓는 건데요? 정적.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더니 주문을 외우듯 반복했다. 죄송합니다만 회사 내규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내 입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에 나조차 놀랐다. 거칠고 쓴 웃음이었다. 아,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제가 기획한 12번의 송년회도요? 제가 박스테이프랑 카페인으로 때워가며 살려낸 부서 예산도요? 당신이 포용성 철자를 틀려서 제가 다시 쓴 다양성 프레젠테이션 자료도요? 박 과장의 콧구멍이 벌름거렸다. 그게 내가 본 그 사람의 유일한 인간적인 감정 표현이었다. 화가 나신 건 이해하지만 이게 최종 제안입니다. 끝입니다. 그때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이다. 내 침묵에 가격표를 붙여놓고는 내가 너무 지치고 충격받고 충성스러워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추억이 담긴 박스를 들고 조용히 사라져서 링크드인 채용 공고나 보며 울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화가 난 게 아니었다.
모욕감을 느꼈다. 그들은 최소한 공정한 척이라도 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원했다. 조용한 퇴장, 흔적 없는 처리. 박 과장은 평화협정서라도 되는 양서류를 다시 밀었다. 서명만 하시면 마지막 급여 처리가 진행됩니다. 나는 그것을 쳐다보았다. 형편없는 위로금, 비밀 유지 서약, NDA 조항, 그리고 회사에 대한 향후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 내 가슴 속 깊은 곳, 낡고 인화성 강한 무언가에 불이 붙었다. 검토해 볼게요. 나는 무미건조하게 말하며 일어섰다. 박 과장이 눈을 깜빡였다. 서명 안 하십니까? 오늘은 안 해요. 다른 사람이 검토해주기 전까진. 그의 얼굴이 실룩거렸다. 물론 법률 자문을 구하실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변하는 건 없을 겁니다. 이건 회사 내규. 그놈의 내규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말을 잘랐다. 진심인데 당신 이마에 궁서체로 문신 새겨버릴 거야. 나는 바인더를 챙겨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어 나왔다. 바닥이 꺼지는 기분을 느낀 이후 처음으로 나는 피해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더 이상 착하게 굴지 않기로 작정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집에 와서 문서 세 단기의 회사 서류들을 먹이로 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 같은 서류들을 모아왔는지 깨달았다. 매뉴얼 메모, 옛날 급여 명세서, 의미 없는 우수사원 표창장. 그것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소음을 내며 잘려나갔다. 내 이름을 틀리게 쓴 10주년 기념 카드도 갈려나갔다. 나는 와인 2병째를 따고 스스로에게 무너질 시간을 허락했다. 거실은 세무조사를 받은 현장과 신경쇠약 환자가 아이를 낳은 모습 같았다. 호두는 박 과장의 직원 핸드북에나 나올 법한 조용한 비판의 눈빛으로 소파에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호두에게 잔을 들어 올렸다. 12년의 충성심을 위하여. 나는 혀꼬인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2주치 퇴직 위로금을 위하여. 건배. 빌어먹을 대한민국 회사야. 세 단기가 분기별 비전 선포식 자료를 갈다가 중간에 걸려버렸고 나는 그걸 이제 그만 진정하라는 우주의 계시로 받아들였다. 손가락이 아팠다. 가슴이 아렸다. 증명할 것도 지킬 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명함 더미 뒤에 껴있던 낡은 가죽 파일철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2012년 2월 6일자 나의 최초 고용 계약서. 종이 모서리는 누렇게 바랬고 여전히 희미한 레이저 프린터 토너 냄새와 희망의 냄새가 났다. 당시 스타트업 대표가 자기 스포티파이 계정 공유해주는 걸 복지라고 생각했던 거지 같은 회사를 탈출해 설레는 마음으로 서명했던 기억이 났다. 나는 술김에 계약서를 대충 넘겼다. 뻔한 전문 용어와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뿐일 테니까. 기본급, 연차 발생 기준, 이미 의미 없는 내용들, 내가 받지도 못한 인체공학 의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그러다 NDA 조항과 강제 중재 합의 조항을 지나 12년 전에는 눈이 아파서 대충 넘겼던 섹션의 시선이 멈췄다.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조건, 회사의 귀책 사유 없는 해고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미행사된 모든 스톡옵션은 즉시 행사 가능한 상태로 전환된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다시 깜빡였다. 잠깐 뭐라고? 5번은 더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예상치 못한 일출처럼 내 뇌리에 박혔다.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시 즉시 베스팅. 박 과장은 분명히 말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성과와 무관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즉, 나를 징계 해고한 게 아니다. 그 말은 그 먼지 쌓이고 잊혀졌던 초기 부여받은 스톡 옵션들, 그리고 수년 동안 그들이 찔끔찔끔 추가해준 모든 옵션들이 이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아마도가 아니라, 검토 후가 아니라, 승인 대기가 아니라, 내 것. 희망은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다. 가끔은 날카롭고 떨리는 모습으로 온다. 죽은 나무를 쪼개버리는 번개처럼. 나는 그 종이가 움직이면 사라질까봐 꽉 쥐고 얼어붙어 있었다. 절망의 구름에 균열이 생겼다.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그거면 충분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폰을 꺼내 조항을 찍었다. 혹시 우주가 심술을 부려 내 폰을 망가뜨릴까봐 동영상도 찍었다. 주식의 정확한 가치는 몰랐다. MA 이후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박 과장과 그의 그 잘난 서류 봉투가 내게 실탄이 장전된 총을 쥐어준 셈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오만해서 자기들이 직접 총알을 약실에 넣어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나는 구글에 해고 전문 변호사 스톡옵션 조항을 검색했고 링크드인 프로필과 네이버 리뷰에 토끼굴로 빠져들었다. 그러다 그녀의 이름을 발견했다. 강혜진 변호사, 노동법 전문 부티크 로펌. 을지로의 낡은 상가 건물, 세탁소 위층에 사무실이 있었다. 화려한 그래픽도 슬로건도 없었다. 별점 5개짜리 리뷰들과 강 변호사님 덕분에 전 직장이 저를 채용한 걸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후기 하나가 있었다. 완벽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지만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계획 때문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리모델링을 안 한 것 같았다. 유리문도 에스프레소 머신도 정장 입은 비서도 없었다. 긁힌 나무 명패에 강혜진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고 문을 열자 시골 슈퍼마켓에서나 들릴 법한 종소리가 났다. 아무도 없어서 종을 다시 울리자 문 뒤에서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 예, 들려요. 잉크 파는 사람 아니면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2016년 증언 녹취록이라고 적힌 박스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사무실 전체에서 진한 믹스커피 냄새와 과열된 레이저 프린터 냄새가 났다. 구석의 선풍기는 위태롭게 쌓인 서류 더미 위로 바람을 보내고 있었다. 지저분한 책상 뒤에는 체크무늬 셔츠에 컨버스 운동화를 신은 여자가 태블릿을 째려보고 있었다. 내가 상상했던 하버드 출신의 세련된 변호사와는 딴판이었다. 그녀는 포커판에서 상대를 털어먹고 다음 날 법정에서 변호해 줄 것 같은 인상이었다. 김수진 씨죠? 그녀는 일어서지도 않고 말했다. 내 친구 지민이가 그러던데 아주 제대로 당했다면서요. 앉아요. 견적 좀 봅시다. 잠시 망설였다. 어젯밤 와인의 힘으로 차올랐던 자신감이 사라지고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지 그 조항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은 건 아닌지 걱정이 들었다. 강 변호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펜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시간 가요. 전 감정적인 위로는 안 합니다. 법적인 피바람만 전문이죠. 말해봐요. 그래서 말했다. 갑작스러운 해고, 종이박스, 박 과장의 비웃음, 건강보험료도 못 낼 퇴직 위로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근로계약서 사본을 내밀었다. 6페이지요. 내가 말했다. 마지막 단락. 그녀는 처음엔 반응이 없었다. 읽고 다시 읽더니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고는 절뚝거리는 가재를 발견한 사자처럼 뒤로 몸을 기댔다. 퇴직 합의서에 이 조항 언급 없었죠? 없었어요. 내가 말했다. 주식 얘기는 아예 없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느리고 사악하고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아, 이 사람들 내규대로 하다가 아주 큰 코 다치게 생겼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춰졌다. 단순히 변호사를 찾은 게 아니었다. 내 편을 찾은 것이다. 강 변호사는 점잖게 협상하러 온 게 아니었다. 뼈를 부러뜨리고 이름을 적으러 온 사람이었다. 그쪽에서 이 조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우기면 어쩌죠? 카페인과 아드레날린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는 떨렸다. 강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다. 달이 치즈로 만들어졌다고 우길 순 있겠죠. 그렇다고 그게 법정에서 먹히진 않아요. 이 조항은 깔끔하고 빈틈없고 멍청할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당신은 귀책 사유 없이 해고됐고 이 주식들은 당신 겁니다. 해고된 날부터 참고 있었던 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손가락을 모았다. 다음 단계는 하나에 달려 있어요. 돈을 원해요? 아니면 복수를 원해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둘 다라고 해도 되나요? 강 변호사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녀는 노란색 리걸 패드를 끌어당겨 미친 듯이 적기 시작했다.
그냥 주식을 달라고만 안 할 겁니다. 그들의 과실을 문제 삼을 거예요. 퇴직 합의서에서 결정적인 조항을 누락했다는 사실, 그 회사 내규라는 말이 우리의 트로이 목마가 될 겁니다. 그들이 당황할까요? 오, 자기야. 그녀가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박 과장이 식은땀을 흘리다 못해 탈수 증상이 올 정도로 당황하게 해줄게요. 그 작은 사무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본인의 사형 선고문이나 다름없는 서류를 들고 들어왔던 무력하고 버려진 나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탄약과 목표물, 그리고 전략적 전쟁을 즐기는 파트너를 둔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이 저를 과소평가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속삭였다. 강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알게 될 거예요. 내용 증명 봉투를 뜯는 순간 그들은 직원을 해고한 게 아니라 원한을 품은 주주를 탄생시켰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원한 품은 주주라니. 그녀가 낄낄거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류죠. 며칠은 세금 신고 기간의 숙취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강 변호사는 내가 사냥을 시작하면 쳐다보지 마라. 사냥꾼이 사냥하게 둬라라고 경고했었다. 말이야 쉽지. 나는 정서불안에 걸린 로봇 청소기처럼 집안을 서성거렸다. 월요일 오전 9시에는 희망에 차서 박 과장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의 표정을 상상했다. 정오에는 주식 앱을 새로 고침하며 주식 가치를 계산하고 그 돈으로 대출을 갚고 제주도로 이사가서 와플 트럭이나 할까 상상했다. 오후 2시에는 회사가 스톡옵션 조항을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 있나요? 검색하며 법률 포럼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나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 만에 받았다. 낮잠 자다 깬 목소리였다. 설마 네이버 지식인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혹시라도 허점이 있을까 봐요. 허점 없어요, 김수진 씨. 그들이 허술한 거지. 당신은 보호받고 있어요. 일 좀 하게 해줘요. 하지만 만약에요, 변호사님. 그녀는 내 패닉을 끊어버릴 정도로 크게 껌을 딱 씹었다. 당신이 지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 없어 보여요? 아니었다. 그녀는 통신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 후 은평구에 건물을 산 여자처럼 들렸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죄송해요. 그냥 제가 상상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제가 잘못 읽은 건 아닐까 하고. 잘못 읽지 않았어요. 설령 그랬다 해도 난 안 틀려요. 그리고 난 그놈들보다 이걸 훨씬 잘해요. 박 과장 같은 인간이 계약서를 꼼꼼히 읽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은 자기 생일 카드에도 도장 찍을 인간이에요. 전화를 끊고 조금 진정이 됐다. 아주 조금이지만 몇 시간 동안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뒤지지 않을 정도는 됐다. 그래도 기다림은 고통스러웠다. 강 변호사는 대충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내용 증명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을 만들고 있었다. CFO가 드라이클리닝한 바지를 땀으로 적시게 만들 법한 법적 서신 말이다. 톤이 중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린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일을 망쳤는지 점잖게 교육해 주는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첫째, 조항을 직접적이고 부인할 수 없게 인용한다. 둘째, 퇴직 면담 때 박 과장이 고장난 앵무새처럼 내규를 반복했던 사실을 명시한다. 셋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이를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프레임 씌운다. 모든 혜택을 다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쳐요. 강 변호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수억 원짜리 조항이 쏙 빠진 서류를 내밀면 그건 고의적인 은폐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기분이었지만 내 갑옷은 뽁뽁이로 만들어져 있었고 용기는 빠르게 증발하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강철을 두드리고 있었다. 3일차, 나는 또 무너졌다. 문자를 보냈다. 그들이 그냥 무시하면요. 강 변호사, 그럼 박 과장을 법정에 세워서 판사 앞에서 내규가 뭔지 정의해보라고 할 겁니다. 신이시여, 난 이 여자가 너무 좋았다. 4일차, 나는 회사 근처를 차로 지나갔다. 딱 한 번, 아니 3번.
10년 넘게 다녔던 건물 맞은편에 주차하고 썬팅된 창문을 바라봤다. 배달기사가 케이터링 점심 카트를 밀고 들어갔다. 누군가 뭔가를 축하하고 있었다. 어쩌면 박 과장이 드디어 이메일 참조 넣는 법을 배웠나 보지. 건물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느꼈다. 분리감. 저곳은 더 이상 나에게 빚진 게 없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 하지만 저곳이 할 수 있는 건 나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아주 두둑하게. 그날 밤 늦게 강 변호사가 전화했다. 딱 두 마디였다. 준비됐어요. 나는 숨을 참았다.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보냅니다. 확실히 방탄 맞죠? 그녀가 말을 끊었다. 2015년에 비슷한 짓 하려던 회사가 중재에서 아주 박살이 난 판례까지 인용했어요. 우린 그냥 주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진 씨. 깃발을 꽂는 거죠. 너네 수작 다 보인다. 우린 룰을 다 읽었다. 그리고 우리가 너네보다 한 수 위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해가 뜰 때까지 천장을 바라봤다. 희망은 이제 날카롭지 않았다. 묵직하고 진동하고 현실적이었다. 이메일은 정확히 오전 9시 1분에 그들의 메일함에 꽂혔다. 강 변호사는 미사일을 발사하듯 준비하고 있었다. 제목, 주식 매수 선택권 조항 및 해고 관련 김수진, 느낌표도 미사여구도 없이 어떤 불쌍한 임원 비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쏟게 만들 만큼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장전된 문구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마시지도 않을 커피잔을 쥐고 가스레인지 시계가 9시 1분을 가리키는 걸 지켜봤다. 강 변호사는 바로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경고했었다. 보내고 나면 잠수 탈 겁니다. 그들이 땀 좀 흘리게 둬요. 푹 끓이세요. 궁금해 미치겠죠?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게 재미의 일부니까. 재미라는 단어보다는 고문에 가까웠다. 9시 7분까지 나는 이메일을 6번 확인했고 와이파이가 끊겼다고 확신했다. 9시 12분. 혹시 박 과장이랑 짜고 푸시 알림이 꺼진 건 아닌지 설정창을 열어봤다. 10시 30분. 호두가 산책 안 나가면 폭발해버릴 거야 라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날 점심은 먹지 못했다. 차가운 붕어빵 하나를 갉아먹으며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편지는 이제 핀이 뽑힌 수류탄처럼 누군가의 메일함을 떠다니고 있었고 그 침묵은 핵폭발 전야 같았다. 링크드인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박 과장의 활동 내역도 없었다. 대표이사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회사가 작았을 때 탕비실에서 서로 웃어주던 시절 찍은 2016년 사진 그대로였다. 오후 3시 42분 강 변호사에게 문자가 왔다. 3마디. 아직 조용함. 굿. 조용하다는 건 패닉이라는 뜻이다. 조용하다는 건 뒷구멍으로 연락을 돌리고 내부 회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조항 누가 승인했어? 조용하다는 건 그들이 지금 그 이메일을 읽고 또 읽고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출력하고 있다는 뜻이다. 잉크색 바꾼다고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날 밤은 최악이었다. 이사회가 불타는 꿈을 꾸다 새벽 2시 14분에 깼다. 답장을 놓쳤나 싶어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아침이 되자 기다림은 또 하나의 직업이 되었다. 나는 뇌를 바쁘게 하기 위해 예상 시나리오라는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다. A열, 즉시 항복. B열, 싸우다 패배. C열, 박 과장 해고 후 팟캐스트 시작. 호두는 내 가설 검증 시간 내내 코를 골았다. 오전 10시 6분, 폰이 울렸다. 전 직장 동료 혜정이었다. 조용한 성격의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던 친구. 내가 쫓겨난 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 메시지는 딱 2글자였다. 헐. 문맥도 이모티콘도 없이 그냥 헐. 나는 화면이 어두워질 때까지 쳐다봤다. 답장 버튼 위에서 엄지가 떨렸지만 누르지 않았다. 희망을 훔치다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뛰었다. 2분 뒤 또 메시지가 왔다. 나한테 들었다고 하지 마. 지금 난리 났어. 그때 알았다. 수류탄이 터졌구나. 그 반들반들한 유리문 뒤에서 이메일이 전달되고
일정이 취소되고 법무팀의 메모장이 광란의 필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강 변호사의 편지는 단순한 법적 위협이 아니었다. 그들의 부주의함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혐오하고 있었다. 그들이 항복할지 싸울지 아직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식은땀을 흘리는 건 내가 아니었다. 전화는 다음 날 오전 7시 14분에 왔다. 예의를 차리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그 인간이라면 더더욱 그랬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하마터면 받지 않을 뻔했다. 최 부장. 인간벽지. 회의 때 나를 오피스 와이프라고 부르고는 IT 업계 여성에 대한 농담에 내가 크게 웃지 않자 날 탓했던 그 남자. 벨이 한 번, 두 번 울리게 뒀다. 세 번째에 경멸보다 호기심이 앞섰다. 여보세요.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았다. 인사는 없었다. 김 팀장,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화난 게 아니라 겁에 질려 있었다. 불타는 집에서 자다 깨서 가스밸브를 열어둔 게 자신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처럼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커피를 홀짝였다. 갑자기 차분해졌다. 좋은 아침입니다, 부장님. 오랜만이네요. 그러지 마. 거만하게 굴지 말라고. 젠장.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나 해? 오, 알고 말고. 아주 잘 알지. 하지만 그가 허우적대게 뒀다. 회사가 뒤집어졌어. 그가 말했다. 그 편지 바이러스처럼 돌고 있다고. 법무팀은 패닉 상태야. 나 새벽 6시에 법무이사, CFO 그리고 맙소사 박 과장이랑 회의실 끌려갔다 왔어. 나는 머그잔을 향해 미소 지었다. 박 과장님은 칼퇴근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 농담 따먹기 할 때가 아니야. 그가 소리쳤다. 그 주식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 베스팅 조항 때문에 전체 주식 풀 재분류됐어. 재무팀 난리 났다고. 네, 주식이 지난번 부여된 전체 물량의 거의 13%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나는 낮은 휘파람을 불었다.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몰랐다. 강 변호사가 계산 중이었다. 하지만 13%라니? 지난 2분기 보도자료에서 신규 스톡 옵션 풀 발표하지 않았나요? 나는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최 부장이 신음했다. 바로 그거야. 내가 그 명단에 여전히 있었다고. 인사 고과 사이클 이후에 명단에서 빠졌어야 했는데 그들이 명단 업데이트를 까먹은 거야. 사직 처리가 시스템 업데이트보다 먼저 됐어. 아이쿠, 내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들은 이걸 어닝쇼크라고 부르고 있어. 공시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이건 단순한 지급 문제가 아니야. 거버넌스 문제라고. 그거였다. 그들은 단순히 직원을 해고한 게 아니라 실수로 나에게 상하탑 뒷문 열쇠를 쥐어준 것이다. 대표님은요? 내가 물었다. 회의실 박차고 나갔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고 징계위원회 얘기 나오고 있고 이사회 조사까지 갈 수도 있어. 박 과장은 울 것 같았겠네요. 그 부분은 나도 웃길 뻔했어. 거의. 최 부장의 목소리가 자신의 비겁함의 무게 때문에 갈라졌다. 설마 진짜 끝까지 갈 생각은 아니지. 수진아? 위로금 받았잖아. 왜 문제를 키워? 나는 대답하기 전 침묵을 1초 더 길게 끌었다. 저를 일회용품 취급하셨잖아요, 부장님. 제가 그냥 고개 끄덕이고 사라질 줄 아셨겠죠. 하지만 전 작은 글씨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뭘 찾았는지 아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부장님은 저를 쫓아낸 게 아니에요. 저를 아주 골치 아픈, 그것도 아주 큰 지분을 가진 주주로 만드신 거예요. 그는 재판과 양육권 소송에서 동시에 진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다. 난 널 좋아했어, 수진아. 그가 약하게 말했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부장님은 부장님 일을 대신 해줄 제가 필요했던 거겠죠. 계약서나 조항 같은 디테일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게 해줄 사람을요. 근데 디테일이라는 게 참 그래요, 부장님. 뭐가?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사실이니까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방사능이 나오는 물건처럼
폰을 소파 쿠션에 던졌다. 맥박은 차분했고 머리는 맑았다. 그 유리와 전문 용어로 된 탑 안에서 벽에 금이 가고 있었고 내가 한 일이라곤 그들이 이해하려 들지 말라고 했던 것을 읽은 것뿐이었다. 이메일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가식적인 정중함으로 포장되어 왔다. 제목, 논의 및 확인 요청, 경영지원본부. 사람이 쓴 말투도 아니었다. 상호 협력적인 논의를 가장한 세련된 절박함이었다. 그들은 계약 문구에 대한 상호 이해를 검토하고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기업 언어로 번역하면 제발 우리 법적으로 박살내기 전에 회사로 좀 와주세요였다. 강 변호사는 이메일을 한번 읽고 유치원 선생님이 화재 훈련 후 간식 시간을 알리는 듯한 가짜 목소리로 크게 다시 읽었다. 난 특히 이 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드네요. 그녀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기차 화통 삶아 먹는 소리 다 듣고 연기까지 봐놓고는 기차 출발하기 전에 막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꼴이라니. 금요일 오전으로 잡죠. 나를 해고했던 바로 그 회의실이었다. 같은 층. 복도에 있는 그 고무나무 화분은 여전히 박 과장보다 생기 있어 보였다. 이번에 들어가는 기분은 달랐다. 에스코트는 없었다. 종이 박스도 없었다. 나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기다려진 손님이었다. 강 변호사는 적진에 들어가는 장군처럼 앞장섰다. 그녀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베일듯 날카로운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나는 검은색을 입었다. 장례식 검정이 아니라 전쟁의 검정이었다. 회의실 안은 꽉 차 있었다. 테이블에 6명, 벽 쪽에 노트북을 든 2명, 법무팀이 총출동했다. 상석에는 윤 대표가 앉아 있었다. 태닝한 피부에 보톡스를 맞은 들켜서 미안할 뿐이라고 외치는 듯한 사과하는 표정이었다. 박 과장도 있었다. 피를 다 뽑고 탄산수로 채운 사람처럼 창백하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인간 웁스. 윤 대표가 일어섰다. 김 팀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대화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 변호사는 바인더를 테이블에 툭 던졌다. 쿵. 계약법을 대체하는 것처럼 휘두르던 그 내규 얘기부터 해봅시다. 정적. 그녀는 손을 뻗어 노트북을 톡 쳤고 우리 뒤에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다. 그 조항이 떴다. 형광펜으로 칠하고 밑줄 긋고 법적으로 무기화된 그 조항. 회사의 귀책 사유 없는 해고 시 미행사된 모든 스톡 옵션은 즉시 행사 가능한 상태로 전환된다. 강 변호사는 마치 이단자에게 경전을 읽어주듯 낭독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입을 열려 했지만 그녀는 손가락을 들었다. 당신 순서는 나중에. 난 박 과장 얘기부터 듣고 싶은데. 박 과장은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고도 피하지 못한 고라니처럼 보였다. 저는 당시 이 조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더듬거렸다. 퇴직 합의서 템플릿에는 없어서. 강 변호사가 볼펜을 딸깍거렸다. 하지만 최초 서명된 계약서에는 있었죠. 그게 내부 템플릿보다 상위 효력을 갖습니다. 물론 당신네 팀의 신의 성실 정의가 중요한 보상 조건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걸 포함한다면 다르겠지만요. 테이블 끝에서 웅성거림이 있었다. 어시스턴트 중 한 명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했다. 윤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자, 우린 문구를 가지고 논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으러 온 겁니다. 강 변호사는 유머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김 팀장님이 해고된 순간 주식이 베스팅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법무팀 드론 중 하나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대안을 논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아니요, 내가 말했다. 모든 머리가 돌아갔다. 내가 입을 연 건 처음이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팔러 온 거 아니에요. 물러서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들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상기시켜주러 왔어요. 나는 당신들의 사각지대였고 이제는 당신들의 문제입니다. 강 변호사가 홈런 치는 선수를 보는 코치처럼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 대표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김 팀장님,
우린 합리적으로 풀고 싶습니다. 합리적? 강 변호사가 되물었다. 그래요. 또 뭐가 합리적이었을까요? 퇴직 서류에 그 조항을 포함시키는 거? 아니면 계약서도 안 읽고 사람을 자르지 않는 거? 아니면 몰라요. 박 과장한테 커피 주문보다 복잡한 일은 안 맡기는 거. 박 과장이 눈에 띄게 움찔했다. 거의 안쓰러울 뻔했다. 거의. 회의는 40분 더 이어졌다. 법무팀은 탭댄스를 췄고 강 변호사는 말로 명치를 때렸다. 나는 권력의 균형이 기울고 기울다가 마침내 중력과 후회에 의해 시소처럼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봤다. 그들은 통제권을 잃었다. 이제는 척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아직 우리가 가격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다. 이건 협상이어야 했다. 초대장에도 그렇게 써 있었고 들어올 때도 그렇게 포장했다. 함께 해결해 봅시다. 그들이 의도한 건 이 일을 덮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적게 줘도 되는지 보자였다.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자 그들은 초조해졌고 절박해졌다. 네 번째 변호사가 연달아 계약의 정신에 대해 설득하려 했을 때 강 변호사는 소리내어 웃었다. 죄송한데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계약의 정신이라고 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손해배상을 판결하지 않아요. 그녀는 노트북을 다시 돌려 이제는 법률 명예의 전당에 오를 것처럼 인쇄되고 강조된 그 조항을 가리켰다. 이건 모호하지 않아요. 협상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건 당신들이 서명했고 대표이사가 도장 찍었고 이사회가 승인한 겁니다. 이 조항은 장전된 총이고 당신들은 박스 하나랑 엿이나 먹으라는 태도로 그녀를 내보내는 순간 그 총을 그녀 손에 쥐어준 겁니다. 롤렉스를 차고 실시간으로 위궤양을 앓고 있는 은발의 법무이사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다시 시도했다. 글쎄요, 우리가 그 의도를 검토했을 때 의도라. 강 변호사가 고개를 삐딱하게 했다. 당신들 의도는 줘야 할 돈 안 주고 해고하는 거였죠. 다행히도 대한민국 민법은 당신의 의도 따위엔 관심 없어요. 오직 쓰여진 것만 중요하죠. 윤 대표는 크게 숨을 내쉬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손가락을 모은 자세가 마치 관객들이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시트콤 악당 같았다. 봅시다. 그가 말했다. 우린 싸우고 싶지 않아요. 관대하게 제안해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눈짓했고 변호사가 접힌 종이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강 변호사는 건드리지 않았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그가 직접 펼쳤다. 일시불 지급. 그가 말했다. 주식 현재 가치에 20%더 얹어서 깔끔하게 종결 짓는 걸로. 오늘 바로 송금합니다. NDA 서명하고 서로 웃으며 헤어집시다. 나는 숫자를 봤다. 모욕적이었다. 4분기까지 주식을 보유했을 때 가치의 3분의 1 수준, 합병이 성사된다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이건 제한이 아니었다. 리본 달린 입마개였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니요. 그의 미소가 흔들렸다. 아니요, 싫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근처에도 못 미쳐요. 난 침묵에는 관심 없거든요. 나는 강 변호사를 돌아봤다. 그녀는 청신호를 기다렸다는 듯 재킷을 정리했다. 확실히 해두죠. 그녀가 차갑고 정확한 톤으로 말했다.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1, 오늘 업무 종료 전까지 조건 없이 해고일 기준으로 베스팅된 모든 주식의 시장 가치 전액을 현금으로 송금하세요. NDA 없고 조건 없고 그냥 보상입니다. 긴정적 방안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옵션 2는요? 변호사 중 하나가 겁에 질려 물었다. 강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옵션 2, 그녀는 주식을 보유하고 적극적인 주주가 되어 안건을 발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회사의 직원 해고 관행, 특히 스톡옵션 지급 회피와 관련된 감사 요청입니다. 이사회 의사록, 임원 보상 계획, 그리고 박 과장의 교육 이수 기록도 요청할 겁니다. 박 과장이 끙 소리를 냈다. 그리고 우리끼리 확실히 하자면 그녀가 상냥하게 덧붙였다.
그 권리들을 공개적으로 행사할 겁니다. 즉, 언론 보도, 주주 간담회, 그리고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부당 해고와 거버넌스 실패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다는 뜻이죠. 블라인드 앱에도 좀 올리고요. 윤 대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전원을 뽑은 것처럼. 나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몸을 기울였다. 저를 일회용품 취급하셨죠? 내가 말했다. 이제 저는 당신들 재무제표의 균열이에요. 그러니까 제 돈 내놓으세요. 아니면 다음 주주총회 맨 앞줄에 앉아서 박 과장한테 내규가 뭔지 마이크 잡고 물어보는 꼴 보시든가. 죽음 같은 침묵. 그러다 윤 대표가 법무팀을 향해 피아노 줄처럼 팽팽한 목소리로 말했다. 송금 서류 준비해. 악수도 사과도 없었다. 그냥 끝이었다. 예전에 나에게 커피 캡슐 좀 채워달라고 했던 리셉셔니스트를 지나 걸어 나오며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강 변호사가 툭 쳤다. 이건 절대 못 잊을걸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그냥 복수한 게 아니에요. 지분을 챙긴 거죠. 4시간 뒤 내 통장에 수십억 원이 꽂혔을 때 나는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링크드인에 겸손한 척하는 글을 올리지 않았다. 그냥 호두에게 비싼 저녁밥을 주고 그 회사 이름이 들어간 모든 이메일 폴더를 삭제했다. 그들은 나를 지웠고 나는 주주가 되어 돌아왔다. 여기까지 읽어준 탕비실의 전설들 고맙다. 더 개판인 썰을 원하면 구독해라. 당신의 꼰대 상사가 공포에 질려 커피를 쏟게 만들어주자.